너가 너인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근데 결국은 다른 키워드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일단 책 제목이 되게 멋졌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시나요? 제가 이런 말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양궁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각장애인 아이한테 양궁을 가르친다는 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거 할 수 있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그냥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못할 때 방법을 찾아보는 게 생활의 방식이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이 벌써 세 번째 책인데 아무래도 뭐 두 번째 책 이후에 쓰신 글들이잖아요. 코로나 때랑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작가님한테도 어떤 큰 영향 같은 게 줬을 것 같은데. 저희는 2020년 3월부터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다 집에 앉아서 그냥 생활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월가 회사하고는 달리 저희가 재택근무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2년 반을 했거든요. 팬데믹을 하죠. 팬데믹은 저한테는 그 큰일이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런 걸 하거든요. 최악을 생각해보자.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18년 스페니쉬 플루 팬데믹을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똑같은 팬데믹이 지금 있다면 이 회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경고한 기업을 이제 그 정의를 매기는 그랬었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 왔고, 그렇다면은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불황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인구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세상이 잘 견뎌냈고, 이거를 그 회복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악을 생각했을 때 상상한 것보다는 현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가 많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그 락다운 한다는 게 굉장히 엄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가족들하고만 24시간 붙어 있는 생활을 했어요. 소중한 사람들하고 모든 그거를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잘 견뎌냈고, 저희 아내는 처음부터 나는 이게 좋다. 슈퍼마켓 같은 데 못 가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진짜 그거를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 가족이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좁은 그런 공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거를 잘 즐겁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성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얘기도 많긴 한데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아들의 진로 관련해서 내용에서는 작가님 마음 처음 되진 않으시던데, 작가님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용인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저도 혼자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모님의 의견이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리도 있고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미국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적합한 그런 조언을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서. 근데 다만 저희 미국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는 클래식 피아노에 대해서 굉장한 그 희망을 걸고 계셨던 분인데, 제가 10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나는 승산이 없을 것 같다,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를 설득하시려고. 그러다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뜻을 접지 않고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이제는 피아노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같이 가주셨어요. 옆에 서서 묵묵히 저의 그런 어떤 그 결정을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같이 묵묵히 지원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부모가 우리 때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사회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면 평생 속 편히 먹고 살 수 있어라는 말이 그렇게 적용이 100% 되는 직종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뭘 할지 모를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 해주고 이러는 게 맞지만 아이의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 할 때는 이 아이가 그 날개를 마음껏 필 수 있도록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죠. 말로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 아직도 저는 아이가 딴 걸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아이는 아이의 삶을 사는 거고 부모는 거기서 그냥 그 지원을 해주고 소위 말하는 뿌리가 돼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그 스텝 포웨이를 해야겠죠. 지금 테니스 쳤던 딸 예진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진이는 저희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한국 보육원에서 성장하던 아이를 중학교 1학년 입학 직후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도 다르고 저희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별로 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서는 아이가 처음에는 나도 그냥 엄마 아빠의 자녀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교회를 딴 데로 옮기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숨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가 너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거는 전혀 없다. 뭘 잘못해서 보육원에서 시설에서 살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가 잘못한 거 없고 너가 너인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 이제 말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그거를 들었을 때는 얼만큼 그걸 흡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교를 갔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만나는 친구나 새로 다니기 시작한 교회 분들한테는 부모님이 가족이 뉴저지에 있는 그런 아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교회 그룹 미팅에서 자기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걔가 그렇게 오픈을 할 줄을 몰랐어서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친구들을 만들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를 말해주는 굉장히 그 중심적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정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숨기게 되면 그 참된 그런 우정이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울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구나.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품을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는 나하고 상관없이 어른이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작가님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긴 했어요. 팬데믹 기간에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 자녀들이 다 애널리스트는 할 수 아니다 거기를 절레절레 하셨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의 매력? 이런 게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매력은 첫째는 이거였어요. 애널리스트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애널리스트냐면 고객이 맡겨주신 자산을 운용할 때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 창조해내고 어떤 기업의 어떤 증권을 어느 레벨에서 사고 팔고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일이다 보니까 직원이 얼마나 성과를 올리고 성과를 못 올렸냐에 대한 그런 판단이 굉장히 그 명백해요. 그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커버리지 리스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증권들이 상대적으로 성과에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으면 제가 이제 높은 그런 어떤 점수를 받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꿈이 많았는데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는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나는 장애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고, 교수 같은 진로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제가 학문에 굉장한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한 거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애널리스트 일은 그게 아니라 재밌을 것 같아서 했어요.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서. 자녀분들이 몇 개 다 싫어하셨을까요? 지루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월스트리트 그런 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도서실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일이. 그리고 투자의 첫째 룰은 그거거든요.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Study a company.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진짜 재밌는 거는 가끔은 기업에 가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프로덕티비티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작가님도 뭐 일상생활이나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기술 발달이 장애인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스크린 리더라는 테크놀로지는 이게 뭐 컴퓨터든 스마트 기기든 늘 스크린에 나타나는 콘텐츠를 말로 혹은 이제 점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테크놀로지인데, 기술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일도 하고 스마트 기기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입사를 JP모건에 94년에 했는데, 그때는 모든 것들을 책자로 해서 지금처럼 일이 쉽지가 않은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컴퓨터 파일로 자료를 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이제 그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세트를 갖고 자동 다운로드 시켜서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기를 액세스하는, 쓸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도움이 됐지만, 일하는 그런 그 방법이, 모든 사람들의 방법이 변해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 도움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한테는 특히 타치 스크린이 굉장히 그 문제가 돼요. 스마트 기기 같은 거는 그런 문제를 만회해주는 스크린 리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 가전제품이라던가 일반 분들이 쓰는 키오스크라던가, 예를 들어서 현금 인출기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버튼이어서 그 버튼의 그런 어떤 순서만 외우면 저도 이제 누구의 도움이 없이 돈을 이제 꺼내 쓰고 했었는데, 그것이 타치 스크린이 될 때부터는 저는 그걸 못 써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법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혼자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너무 시각장애인들하고 상관없이 그걸 만드셔갖고 30초 걸릴 거를 말을 너무 천천히 하고 말을 스탑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할 때 5분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속 터지는 거니까 딴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냥 하죠. 이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희만 시각장애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말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앞에 가서 내 얼굴 좀 봐, 나 100만 원 좀, 이러면 이제 그게 나올 수 있게,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아마 이런 테크놀로지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애를 먹을 거예요. 작가님 가족 관계가 좀 분명히 혈연으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작가님 생각하는 가족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 드렸는데, 이거를 진짜 쿨하게 답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른 키워드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도 저를 사랑하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형제가 있었고, 그 미국에도 똑같이 저를 사랑하고 양육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지금까지도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랑 누나, 형들이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이 저한테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저희 누나는 과테말라에서 딸을 입양했었고, 저희 형은 엄마는 백인, 아빠는 흑인 그런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입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형제들이 다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그런 걸 하셔서 그래요. 저를 데리고 왔고, 근데 저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불화가 있어서 좀 떨어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데려와서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이제 부모와 이제 화해할 때까지 생활하게 했고, 그거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그런 거라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야나 미니스트리의 사역 중에 하나도 저는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축제에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뒷얘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끔 은사님들이 그래요. 너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왜 시각장애인 돕는 일은 안 하고 왜 보육원 아이들 돕는 일을 하냐.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게 꽤 오랫동안 오디오 교과서를 제작하는 Learning Ally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10년이 만기라서 10년 동안 하고 이제 나왔는데, 오랫동안 이제 저는 야나 미니스트리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2년 전인가요?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돕는 그런 단체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2년이 되고 그분들이 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데 초대받고, 어떤 때는 이제 그런 큰 행사를 할 때 잠깐 한마디 강연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유네스코의 아주 작은 단체가 에이전시의 초청을 받아서 파리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결국 이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이제 자금인데 그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후원 이사회 회장직을 맡아서 같이 일을 했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필요했던 그런 액수를 다 모금하는 것을 성공을 하고, 궁극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왜 이런 일이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거를 이제 저한테 3분짜리 스피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3분짜리 하겠다 그러고 4분 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저 스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오늘은 가고 내일이 와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누가 물어볼 때, 저희 아내가 젊었을 때 혼자 유학 와서 한 학기 학비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유학 와서 고생하면서 살 때 이 사람이 그랬다 그랬거든요. 이게 내 삶의 다가 아닐 거야. 그 얘기를 저는 항상 기억하고 진짜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게 뭐가 끝나는 것 같은 크게 느껴지겠지만 이 상황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저물어들게 되어 있고 10년, 20년 후에 지금을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많이 배웠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오늘은 가고 내일이 옵니다.